네,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이 비즈니스 시스템입니다. 일단 이 비즈니스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M, ERP, SCM, 그 다음에 CRM,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비즈니스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하려면 세 가지 서버가 필요합니다. 웹서버, 머천트 시스템 및 서버, 그 다음에 전자지불 서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쵸?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사죠. 그 온라인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서버를 우리가 웹서버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천트 시스템 및 서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홈페이지,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고객이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든지, 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 이리저리 볼 수 있도록 360도 회전시켜보고 위아래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뭔가 현실과 똑같이 상품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도 필요할 거고, 또 내가 이거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 전자 지불을 할 수 있는, 전자 영수증을 이제 발급할 수 있는 어떤 계산대 역할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우리가 머천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머천트 시스템은 머천트 서버, 쇼핑몰 환경을 구현하는 거, 스테이징 서버, 내가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상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트랜잭션 서버,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 과정에서의 영수증을 이제 발급해 줄 수 있는 서버, 이 세 가지를 머천트 시스템 및 서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쇼핑몰에 가서 그러니까 머천트 시스템을 통했고 내가 이제 물건을 살라고 그래요. 그럼 살 때는 당연히 돈을 지불해 줘야 되겠죠. 돈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내가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또 전자지불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지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전자지불 하기 위해서 고객이 지불해야 되니까 고객 컴퓨터에 고객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깔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 고객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자지갑 역할을 해야 되겠고, 지불보호도 해줘야 되고, 또 암호의 어떤 키라든지 인증서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주는 고객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서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어, 판매자들도 고객의 구매 요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의사를 밝혀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버가 이제 필요하고요. 또 이 과정상에서 이제 거래 정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리한다든지 주문 처리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어, 승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 상인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불 게이트는 뭐냐면, 돈은 당연히 은행이나 신용카드사가 이제 지불하기 때문에 이런 지불 대행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인증 서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이 고객이나 상인들이 정말 구매자가 확실한 건지, 맞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판매자가 확실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인증 서버. 그 다음에 이제 전자결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자, 근데 에스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자, 에스크로 서비스. 자, 에스크로 서비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고나라나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내가 판매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구매자가 돈을 입금했어요. 근데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내요. 사기당했어요. 그죠? 자, 에스크로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구매하겠다라고 했을 때 구매할 대금을 바로 판매자에다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제3자에다 이제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고 그 물건을 보고 나서 내가 살게요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치됐던 돈이 판매자한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에스크로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거는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DM인데요. PDM은 뭐냐면, 제품의 정보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전자문서를 처리하도록 하는
어떤 지원 도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동시공학적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동시공학적 접근. 자,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건 꼭 PDM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 건설이라든지 뭐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서도 이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파트 질 때 아파트 짓는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파트 짓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서를 하나씩 하면 한 5년이 걸려요. 5년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5년 동안 내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또 투입되는 돈도 엄청 많을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그럼 제가 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맞죠? 이 5년이라는 시간을 보다 짧게 해서 아파트를 짓고 싶겠죠. 그러려면 일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해도 되는 것들은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순차적이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일을 해버려요. 그죠? 그걸 이제 동시공학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시공학을 다시 해서 얘기하자면 일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성이 없을 때 일을 순차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때 그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다가 뭐 어느 시점에서 그냥 합칠 수 있을 때 요거에 해당되는 업무들을 바로 시작해 버리는 거. 이거를 우리가 동시공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동시공학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DM의 이제 기능을 보면 일단은 제품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M은 제품 데이터를 이제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게 뿐만 아니라 제조, 재무, 유지 보수 뭐 이런 각 단계 이제 필요한 형태들을 구조화해서 관리하는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PDM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작업 관리 기능, 작업 흐름에 대한 관리 기능이 있고 또 작업 이력에 대한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이제 전자문서를 관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이렇게 이제 얘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프로세스로 돼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제가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마다 문서가 생성이 되고 그 문서가 오고 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구매부서다. 그럼 구매부서면 일단은 제가 판매하는 회사에다가 견적서를 요청하고요. 그러면 판매하는 회사는 저한테 견적서와 견적서를 보내줄 거고요. 저는 그 금액이 맞으면 발주서를 보낼 거고요. 그 발주서에 따라서 그 판매기업은 저한테 물건을 보낼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물건과 보낸과 동시에 저한테 거래 명세서를 보내줄 거고,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서 그러면 대금 결제를 하겠습니다라는 의사 표현에 대한 문서를 보낼 거고요. 그럼 판매자는 저한테 세금 계산서를 또 보냅니다. 그럼 저는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과정상에서 이제 뭔가 문서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이제 PDM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RP입니다. ERP. ERP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시스템화해서 관리해주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ERP입니다. 근데 왜 ERP가 자원이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들 경영전략 시간에 우리 그 지난번 경영전략 수립할 때 기억나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자원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재채기 한 번 했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럼 자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줘야 되겠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재채기를 한 번 더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 자원의 효율적인 흐름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 효율적인 흐름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뭐 이거를 관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ERP입니다. 자, 그래서 ERP는 경영 악화, 환경의 악화, 전산 비용의 절감,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 리엔지니어링 수단의 활용으로써 ERP를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리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리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ERP 자체는요, 자원이 또 흘러가야 되죠. 자원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자원이 흘러가려면 당연히 뭘 따라다니면 업무 프로세스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 자원들이 흘러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이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업무 프로세스를 딱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세스를 축소를 시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리엔지니어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다시 고친다, 수정 보완한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이걸 이제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RP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로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제 패키지 쓰죠. 뭐 여러분들 TV 보면 광고 중에 뭐 더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더전 자체가 ERP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을 이제 돈을 받고 그 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패키지성으로 그냥 이용 서비스를 그냥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지 도입한 ERP 시스템은 일단 자체 개발 비용보다는 비용이 좀 자체 개발보다는 이제 비용이 절감하고요. 근데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빠른 시간 내에 쓸 수 있습니다. 범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패키지를 이제 제공해준 업체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뭐 보안적 요소라든지 뭐 이런 구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업데이트가 되죠. 자, ERP 업무 기능을 보면 이제 기업 내 모든 회계 시스템을 직결시키고 업무를 조직의 수평화를 이제 추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통합과 재편성을 이뤄주고 기업 내 사무 환경에 대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ERP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업무 처리 속도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비용 정보들을 쉽게 이제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주요 기능이라 이제 보고 그 주요 기능 중에 이제 이걸 이제 통합 업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ERP의 이제 기대 효과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업무 효율성,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흐름을 보험에 따라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이 시스템으로 관리되니까 투명성, 그 다음에 이제 이 ERP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니까 신속한 서비스들이 고객들한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고객 만족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CM입니다. SCM. 자, SCM은 정보, 물류,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 체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SCM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통 SCM 하면 물류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물류죠. 왜냐하면 공급자로부터 또 생산자로 물건이 오고 가고 또 부품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생산자부터 고객한테 또 상품이 오고 가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즘은 이 SCM들이 이제 물류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대금 지급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물류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전체적 물류를 포괄한 전체적인 보다 총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죠? 그 숙제의 의미가 바로 이 SCM이 여러분들 숙제한 그 내용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SCM은 이제 기업 활동의 이제 글로벌화. 왜냐면 이제 요즘은 국내에서만 이제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SCM의 중요성이 이제 더 부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 얘기 뭐냐면 예전에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면 물류라는 개념이 크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많이 갖고 와서 한 번에 많이 찍어내 갖고 한 번에 많이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품종 소량이니까
막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막 조금씩 막 받아갖고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물류 하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SCM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뭐 기술 발전은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주요 목표가 납품의 수행도, 뭐 주문 충족, 납기 준수, 적응 소요 시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현재는 납기 준수입니다. 납기 준수. 대부분의 물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측정 지표가 뭐냐라고 따지면 납기 준수입니다. 왜냐하면 납기가 준수가 돼야 바로바로 물건을 만들어서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고객들한테 약속된 시간 내에 고객들한테 물건을 갖다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SCM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납기 준수입니다. 납기 준수. 네, 현재는 납기 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CM의 이제 발달 과정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MRP라는 게 있었어요. 그 MRP는 뭐냐면 생산 현장에서 내가 제품을 이제 만드는데 제품에 소요되는 이 자재들이 어떻게 소요되고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낭비를 없애고 그 다음에 내가 부품이나 자재가 없을 때 빨리빨리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MRP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내가 자재만 관리할 게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뭐 설비, 자금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 해서 이제 MRP2가 나왔고요. 이 MRP2에서 그러면 이 설비, 자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획 부분, 그 다음에 돈의 흐름 부분, 영업 이런 것, 품질 이런 것도 또 같이 연동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MRP2가 ERP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MRP2에서 ERP2로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ERP 안에 MRP2가 담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만 잘하면 뭐해? 공급사랑 나랑도 잘해야 되고 나하고 고객한테 물건 전달해 주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게 SCM으로 발전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CM의 이제 시스템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수요 예측, 재고 계획, 거점 관리, 생산 할당, 운송 계획, 뭐 기준 생산 계획, 일정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는 당연히 재고 함축, 리드 타임, 가동률 향상 이런 게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다 뭐가 있어요? 보이세요? SCM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물건을 만들 때 과연 얼마나 팔릴까 라고 수요 예측을 해서 그 수요 예측에 맞도록 내가 자재 소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요에 맞도록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생산 계획에 맞춰서 자재 소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자재 소요 계획에 맞춰서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이 수요 예측. 내가 물건을 몇 개나 팔 수 있을까? 그 몇 개 팔 수 있는 거에 고려를 해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그럼 난 몇 개를 생산해야 되겠어? 생산 계획이 나올 거고 내가 그러면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물건을 언제 만들어야 되겠네? 일정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럼 이 일정에 따라서 자재가 얼마나 필요할까? 자재 소요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그 자재 소요 계획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나머지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 자재 소요 계획에 따라서 이제 공급사부터 부품을 발주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것도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수요 예측. 그리고 수요 예측에 따른 이제 생산 계획, 일정 계획, 자재 소요 계획, 재고 계획, 운송 계획. 그러니까 뭔가 플랜, 계획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뭔가 실행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SCM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SCM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요. 뭐 주문, 뭐 계산, 뭐 출하 지시, 입고 관리, 매출 계산서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구매 관리에는 이제 MRP 기반으로 해서 구매 지시, 재고 보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CM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이제 뭐 창고 관리라든지 운송 관리까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창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창고 자체도 한정적이니까 한정된 창고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부분도 내가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최적의 경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SCM의 구성 요소를 보면 ERP가 있고요. 일단 요걸 잘 보세요. 요거 공급자, 생산자, 다시 할게요. 공급자, 생산자, 그 다음에 고객. 공급자, 생산자, 고객.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전략 시간에 배웠던 마이클 포터가 만든 가치사슬 중에서 산업 구조 분석, 5 Force Analysis 분석을 보면 이렇게 있죠. 공급자, 생산자, 고객. 그리고 여기가 우리 신규 진입자의 위협. 여기가 대체제의 위협. 맞죠? 가치사슬입니다. 체인이에요, 체인. 그래서 공급 체인이라고, 체인, 가치사슬.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공급자, 고객 있고, 나 안에서 SCM에 대한 전략이 있고, SCP, 플랜에 대한, SCM의 플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플랜을 이행하는 SCE, 실행이 있습니다. 계획과 실행,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는 ERP,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뭐 SCM 운영 시스템이 있는데, 뭐 APS도 있고, 뭐 QR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이런 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이런 것도 다 뛰어넘었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잠깐 요 정도 이슈가 있었고, 지금 이제 여러분 아까 보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되고, 빨리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ECR, CRP, 뭐, 이런 거지, CPF.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냐, 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OC, SCC,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그래서 ERP 운영 시스템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M입니다. CRM. 자, 여러분들 뭐 CRM 많이 들어보셨죠?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맞죠? 고객 관계 관리.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제 고객한테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전달해줄 때, 고객한테 판매를 할 때, 고객이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뭔가 이제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걸 이제 우리가 CR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 고객은 기존 상품을 대상으로 고객을 유지시키고, 또 고객의 자꾸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활성화가 이제 필요하고요. 잠재 고객한테는 자꾸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뭐, 그 다음에 신규 고객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뭔가 끌어당기고, 또 과거에 우리 물건을 이제 이용하다가, 우리 서비스 이용하다가, 이용 안 하는 고객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CRM의 이제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추천. 뭐, 우리 왜 아시잖아요. 이게 고객 이제 물건을 이제 검색하는 거라든지, 과거 구매 이력에 대해서 이제 패턴 분석을 해갖고, 이제 추천해주는 추천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 판매라고 해갖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유사 제품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상품 매출을 가지고 다른 상품들을 이제 추천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추천은 내가 보고 있는 거에서 내가 추천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보고 있다. 그러면 책을 이제 추천해주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고. 교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뭐, 갑자기, 문구에 대한 추천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교차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고객 붙들기라고 이제 뭐냐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매력이 엄청난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제 붙들어줘야 되겠죠. 로열티 같은 개념, 로열티 같은. 그러니까, 붙들어매야 됩니다. 붙들어매야 되네요.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 또 마케팅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꾸 잡아두는
부분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CRM을 이용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쁜 고객 떠나보내기,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CRM에서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아요. 나쁜 고객 떠나보내기는. 일단, 나쁜 고객에 대한 민원 대응 잘하기, 뭐 이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나쁜 고객 떠나보내기까지는 아니고, 뭐 일단은 나쁜 고객 민원 대응 잘해주기, 뭐 이런 거, 악성 고객을 좀 어떻게 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정도가 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여러분들 빅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걸 원래 전신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자체가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이제 추출하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 마이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가 그리고 또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에서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빅데이터는 웹사이트나 여러 가지 SNS나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상에 떠다니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걔를 이제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이제 이해한다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를 또 너무 또 보면 뭐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 마이닝이 뭔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마이닝 하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하려면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분류해 보는 거, 분류해서 또 의미 있는 정보를 찾는 거, 또 추정해 보는 거, 예측하는 거, 집단화, 연관성 규칙, 군집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고요.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빅데이터 기법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등장배가 뭐냐면, 그냥 기존에 알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이제 고객들의 이제 마음을 끌어당길 수 없으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정보들을 이 많은 데이터로부터 좀 찾아낼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마이닝의 역사가 굉장히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198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 연구가 되다가 사실 이제 기술적 요소들을 이제 안 따주다가 2000년도, 그러니까 1900년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 데이터 마이닝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가지고 이제 특징은 뭐냐면 대용량의 어떤 관측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대용량 관측 자료를 이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방식, 왜냐면 분류, 과거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이제 뽑아내는 부분이고, 또 그걸 통해서 마케팅이나 어떤 이제 전략상의 의사결정 하려는데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데요. 요게 왜 꼭 기억을 하라고 하냐면요. 빅데이터도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똑같아요. 데이터 마이닝 과정이랑 비슷합니다. 빅데이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정지하고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하고 새로운 의미 있는 정보들을 찾아내고, 그 의미 있는 정보들을 모형화해서 그걸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시각화. 특히 중요한 게 시각화입니다. 빅데이터도 제일 중요한 게 시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나 과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도 내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그걸 탐색해서 정보들을 찾고 모형화해서 시각화해갖고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 이제 보면 연관 규칙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 규칙 분석은 뭐냐면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장바구니 물건 담잖아요. 그 물건 담아서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이제 구매했을 때, 이 사람들 자꾸 이런 것도 같이 사네? 뭐 이런 거죠. 맥주 사면 오징어 사고, 막 이런 거 여기 나오잖아요. 이 의미로. 넥타이 사면 와이셔츠 사고, 와이셔츠 사면 넥타이 사고, 뭐 이런 거. 이거 이제 우리가 연관 규칙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에 막 흩어져 있잖아요. 많은 데이터 막 흩어져 있는 건데, 이 많은 양이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기준을 줘가지고 묶어봅니다. 이렇게
묶어요. 이 묶어보면 또 의미 있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군집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는 뭐냐면요. 데이터들의 관계성을 나무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나무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데이터들을 쭉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갖고 나무 구조로 만들어서 서로 데이터 간의 연계성을 쭉 보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의사결정 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인 질병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눈에 뭔가 이 데이터들이 분류해서 보면 아 지금 이제 보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고 부정적인 결과가 질병 없는 부분에 더 많구나 이런 것들을 쭉 쉽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경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AI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AI. AI라는 건 딴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AI라는 거는 이제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 인공지능의 어떤 이제 그 학습력을 높여주는 부분이고 그 학습력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AI라고 그러죠. 그 AI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 기법 중에 하나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패턴들에 대한 부분들을 막 정리를 해서 계속 그 패턴들을 학습시키는 거. 이제 우리가 그걸 신경망 모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는 건 있는데요. 유전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아직은 이제 제대로 구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간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딴 건 아니고 진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학습을 하게 되면 사람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 진화를 하잖아요. 내가 배우면 그 배운 걸 가지고 응용도 하고 진화를 합니다. 똑같아요. AI도 내가 배운 걸 가지고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가 뭔가 그 일을 수행하는데 얘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진화를 하겠죠. 그 진화를 하는 과정상에서의 알고리즘을 만든 거를 우리가 유전자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몸 관리 다 철저히 하시고요. 저도 지금 이제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또 비염이 생겨가지고 코도 막히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럴 때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